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퀀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었고요. 퀀텀 큐빗 상태에 대해서, 큐빗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빗과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게 시카모라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구글에서 2019년에 53 큐빗 프로세서를 만든 시카모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퀀텀 수프리머시가 이제 현실적으로 리얼라이즈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퀀텀 컴퓨팅부터 시작해서 이제 퀀텀 AI 등등 많은 연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시작됐다고도 말을 하고요. 퀀텀 컴퓨팅 이해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퀀텀 메카닉스가 있고 퀀텀 스프리머시 말씀드렸듯이 구글에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시카모 이제 퀀텀 프로세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2019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느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이제 구글이나 IBM,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이온큐 뭐 이런 회사들 많이 하고 있고요. 현대 시대를 우리는 노이즈하고 퀀텀의 스케일도 인터미디어 스케일을 가지는 이제 노이즈 인터미디어 스케일 퀀텀 시대 해서 리스크라고 부르는 시대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메카닉스 혹은 퀀텀 컴퓨팅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몇 명 있지만 뭐 슈레딩거도 있고 뭐 하이델베르크도 있고 뭐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리처드 파인만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뭐 보시면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예시도 있는데 이런 예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퀀텀 스테이트는 불확실성에 따른 스테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또 말씀을 몇 번 나누겠지만 스피어상에서 스피어상에서 0과 1이 있는 스페이스상에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스테이트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들이 있는데 이 스테이트들이 메저먼트라는 측정의 단계에 통하면 딱 하나의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스테이트이 중첩이 돼서 여러 가지 상태가 겹쳐 보입니다. 겹쳐 중첩의 상태로 슈퍼포지션을 부르는 중첩 상태로 있다가 메저먼트를 통해서 딱 고정이 되는데 그래서 고양이가 있으면 이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가 확정적이지 않고 중첩이 되어 있다가 메저먼트를 통해서 딱 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도 이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건지 살아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불확실성한 상태로 존재돼 있다. 그래서 다른 스테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뭐 퀀텀 컴퓨팅의 기본 개념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하는데요. 퀀텀 튜링 머신이라는 것도 있고 베리에이셔널 퀀텀 서킷이라는 것도 있고 매저먼트 기반의 퀀텀 컴퓨팅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에 종국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뉴럴넷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퀀텀 컴퓨팅 기반으로 설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베리에이셔널 퀀텀 서킷이라는 방식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룬 건 이제 VQC라 부르는 베리에이셔널 퀀텀 서킷을 기반으로 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시컬한 컴퓨팅 모델들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펑션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1대1로 동등한 관계로 매핑한 거라 그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더 동등한 컴퓨팅 능력을 또 가지고 매핑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니스크라는 컨스트레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Y축을 보시면 피지컬 에러 레이시예요. 뭐냐면 큐빗 하나가 있는데 큐빗 하나를 물리학자들이 만들 때 얼마만큼의 물리적인 에러를 가지는가입니다. 지금 현재 물리학적인 기술로서는 이 정도 에러 레이스를 가진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X축을 보면 몇 개의 물리학적인 큐빗의 개수를 쓸 수 있는가입니다. 이 니스크라는 컨스트레인이 걸리고 있는 건데요. 좀 니스크를 단어를 보면 노이즈하고 인터미디어 스케일 여기서 끊는 겁니다. 노이즈 한다는 건 뭐냐면 Y축을 봤을 때 노이즈가 이 밑으로 한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은 노이즈가 있어요. 인터미디어 스케일은 뭐냐면 스케일이 아직은 크지 않아요. 중간 스케일입니다. 즉 0이나 이런 아주 낮은 스케일이 아니라 이제 중간 스케일이죠. 즉 1000까지 오는 스케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의 시카모가 2019년에 시카모가 몇 개? 53개. 한 이쯤 됩니다. 그래서 Where We Are Today라고 말한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카모어가 2019년에 그랬죠. 이 도표는 언제 만든 것이다? 2018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카모어가 나올 때쯤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쯤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현존하는 제일 큰 컴퓨터는 IBM에서 만든 400큐비짜리입니다. 한 요 정도. 그쵸? 내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양적 컴퓨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내년에 연세대학교 이제 국제 캠퍼스에 들어올 건 127큐비짜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리스크 컨스트레인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리스크 컨스트레인 걸려 있으면 아직은 노이즈에 센시티브하고 그렇죠. 노이즈에 센시티브하고 현재 퀀텀 테크놀로지로서는 일단은 이 큐빗의 개수를 풀리 유틸라이즈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이 리스크 에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스크에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컨스트레인 있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사용한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사실은 퀀텀 컴퓨팅을 연구한다고 하면 퀀텀 컴퓨팅 자체를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태형 교수님이나 뭐 연세대학교 노원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요. 또 키스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퀀텀 컴퓨팅뿐만 아니라 퀀텀 통신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허준 교수님, 그다음 경희대학교의 신현동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QKD라고 해서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암호 쪽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거는 이제 양자 암호 하시는 분들은 보안 쪽에서 이제 간간히 계십니다. 꽤 계시고요. 또 퀀텀 메카닉스 양자 역학은 물리학과에 없는 분이 없으시죠. 많은 분들도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양자 인공지능은 누가 하고 계시냐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이중구 교수님께서 이제 SVM이라든지 통계적 추론이라든지 그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퀀텀 기반으로 설계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신경망 위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이제 금호공대 신수영 교수님과 이제 저희 연구실 이 두 군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한다는 건 이제 구현이나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내거나 그런 연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금호공대 신수영 교수님과 저희 연구실 그 두 개의 연구실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퀀텀 인공신경망은 뭘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거에 종속이 강하다기보다는 실제로 토치 퀀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 상에서 구현을 하고 거기에 대해 성능을 보고 이런 쪽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구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집에 퀀텀 컴퓨터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라이브러리 상태에서 구현하기 때문에 저 피지컬 에러 레이스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무시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D-Wave 등등 배치를 얻어서 우리가 그 4큐빗이라든지 작은 양의 큐빗의 배치 사이즈를 얻어서 거기에 올려놓고 성능을 평가를 받아서 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뭐 등등을 사용할 수 있고 배치를 얻어 쓴다면 뭐 IBM 퀀텀 익스피리언스, 쿼크 등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능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되겠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QC, 서크, 페닐라인, 토치 퀀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건 이제 토치 퀀텀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신경망 등을 연구하실 때 토치를 쓰신다면 토치 퀀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실제로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깃허브에서 이 MIT 송한 교수님 연구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쓸 수 있으십니다. 송한 교수님의 토치 퀀텀 라이브러리 깃허브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이것을 사용해서 썼던 논문들이 이제 매뉴스크립트에 이제 링크 걸려 있는데요. HPC라든지 덱, 그다음에 ICCAD 같은 이분이 아키텍처 하시던 분이라 아키텍처 시스템 하시는 분이라 해당 분야 탑 컨퍼런스의 논문을 주로 이제 이런 토치 퀀텀을 써서 이제 내고 계시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ICD-CS, ICML 워크샵 혹은 트리플 A 등등 논문이 낸 것을 같이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 연구실 연구 결과도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큐빗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와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와 또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큐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클래시컬한 디지털 컴퓨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보면 이제 비트라는 걸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이제 비트라는 건 이제 정보의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정보를 연산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그 0과 1로 구성이 된 것을 이제 비트라고 합니다. 큐빗이라는 것은 뭐냐면 퀀텀 컴퓨터에서 정보의 유닛을 말할 것이고요. 이것은 0과 1의 그런 스테이트들이 확률적으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면 이제 큐빗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큐빗은 이제 중첩된 상태, 즉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퀀텀에서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처럼 큐빗이란 건 0과 1 상태에서 이 중간에 구의 표면상에 존재하는 확률값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얘네들의 이 반지름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 각도로 이제 표현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일 왼쪽에 보는 게 클래시컬한 빛입니다. 즉 0 또는 1, 오하라 표현이 되어 있죠. 오하라고 0 또는 1로 표현이 되는 거라면 오른쪽 큐빗이라는 건, 즉 퀀텀 빛이라는 건 뭐냐면 0과 1이
블로스피어라 부르는 이 3009 평면에 존재하는데 혹은 힐버트 스피스 상에서 존재하는데 얘가 X, Y, Z라는 3009이기 때문에 세 개의 평면상에서 이게 존재하는 것이고 세 개의 이 구의 평면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평면상에 존재하면 얘는 다양한 0과 1 이 하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에 고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스탯이 중첩돼서 요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메저먼트라는 단계를 통과하면 0 또는 1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입니다. 그럼 큐빗이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연산에서 정보 처리 기본 단위입니다. 비트처럼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나 중첩 상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0 또는 1, 즉 여기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꺽쇠로 되어 있는 0 또는 1의 브라켓 노테이션이라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슈퍼포지션이라 부르는 중첩 상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첩 상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0과 1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상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0과 1이 있으면 알파와 베타를 곱한 선형의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파동함수와 해당하는 이렇게 파이로 표현을 합니다. 중첩 상태에 있을 수는 있지만 측정을 하고 나면 0과 1 둘 중에 하나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고정이 되면 0으로 될 확률이 있고 1이 될 확률도 있겠죠. 0으로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는 건 그럼 0으로 될 확률은 얼마고 1이 될 확률은 얼마냐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0으로 될 확률은 뭐냐면 0의 앞에 붙어 있는 이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 1이 될 확률은 얼마냐? 그럼 이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건 그걸 의미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첩된 상태인데 0과 1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의 선형 조합으로 중첩이 되어 있다면 그 알파 베타의 절대값 제곱을 곱하면 이 메저먼트를 통과했을 때 그 큐빗이 0 또는 1의 상태로 발견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1이어야겠죠. 켤레 복소수란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확률이란 거 뭐든지 다 더하면 1이 된다. 뭐 그런 당연한 말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예제인데요. 뭐 예제는 아주 간단하죠. 뭐 0과 이 다음 큐빗은 중첩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큐빗은 0과 1의 중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 놨는데요. 알파는 루트 3분의 1, 베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중첩 상태로 이제 구의 표면상에 블로스피어 표면상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얘를 메저먼트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 될 것이고 0이 나올 확률은 루트 3분의 1의 절대값을 치고 3분의 1이 될 것이고 절대값을 치고 1이라는 값으로 측정이 될 확률은 루트 3분의 루트 2의 제곱으로 절대값 제곱으로 측정이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과 3분의 2로 0으로 우리가 측정될 수도 있고 1로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이 확률값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또 다른 큐빗이 있을 때 이 큐빗도 역시 슈퍼포지션입니다. 0과 1에서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곱한 상태로 우리가 중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중첩 상태라고 한다면 이 중첩 상태는 어, 메저먼트를 통하면 0 또는 1로 고정이 될 텐데 0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2분의 i의 절대값의 제곱 1이라는 스테이트로 갈 확률은 얼마냐? 2분의 루트 3의 절대값의 제곱 해서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된다라고 계산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는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역시 똑같죠? 뭐 계산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계산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이라서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개념을 잘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거 슈퍼포지션이 된 퀀텀 스테이트입니다. 0과 1의 우리 퀀텀 스테이트를 중첩한 건데요. 알파가 루트 3분의 1 플러스 i고 베타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i라고 한다면 알파의 절대값 제곱이니까 루트 3분의 1 플러스 i의 절대값의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 제곱을 해주면 루트 3분의 1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인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i를 곱한 게 되겠고 이것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i를 절대값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3분의 마이너스 i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대신에 i가 돼서 곱해주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냥 3분의 1이 되겠죠.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3분의 2와 3분의 1이 되니까 두 개가 더하면 1이 된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확률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벡터의 성질을 알게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제 큐빗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큐빗이란 건 뭐다?
0과 1이라는 스테이시 있을 수 있고 0과 1이 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의 중첩 상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중첩 상태로 표현된다면 메저먼트를 통해서 0과 1로 고정이 되지만 0이 나타날 확률, 1이 나타날 확률은 각각 중첩을 했을 때 사용했던 선형의 조합의 개수가 있을 겁니다. 알파, 베타. 그것들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의 확률로서 우리가 메저먼트를 통과했을 때 1이 나올 확률,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로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벡터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벡터 공간은 n차원의 벡터 공간을 한다면 우리가 i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라고 컴플렉스 넘버에 해당하는 C의 n승의 n차원의 복소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n개의 쌍이라는 건 뭐냐면 순서가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열된 것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큐비트에 사용했던 표기법에 따라서 C to the n, n차원의 복소수 공간의 원소들을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A, B, C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각각의 슈퍼포지션이 된 것이고 쟤네들은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그 앞에 있는 개수값으로서 1 플러스 뭐 i, 1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복소수랑 같이 표현하고 있죠. 근데 C라는 게 컴플렉스 넘버를 의미하니까 복소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렇게 브라켓 노테이션을 포함하는 퀀텀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 공간들의 원소들을 적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n차원의 숫자를 나열하는 열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솔직히 이것은 우리가 아까 했던 선형의 결합으로 나타냈던 중첩 상태도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어 0을 나타내는 브라켓 노테이션 요것은 1, 0을 의미하고 1을 나타내는 브라켓 노테이션 0, 1로 의미하니까 알파 이 베타 이렇게 해주면 위에가 알파, 밑에가 베타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 가능한 노테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직관적이죠? 아까도 보셨듯이 이 파동함수는 0과 1의 그 중첩이고 0에 해당하는 중첩의 가중치는 루트 3분의 1, 1에 해당하는 중첩의 가중치는 루트 3분의 2라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복수수 공간, 벡터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얘도 역시 요게 위에, 요게 아래로 나타내는 이런 벡터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중첩 역시 이것도 이게 위에, 이게 아래 원소로 나타내는 복수수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벡터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벡터 공간에 대한 스칼라 연산인데요. 이건 당연하게도 앞에 상수를 곱해주면 그 상수는 자기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원소에 상수를 곱해준 걸로 나타낼 수 있고 벡터의 덧셈도 역시 각각 더해주면 얘네들 덧셈으로써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네, 그 다음 벡터의 선형 조합이에요. 이제 이 벡터들 가지고 선형으로 더하고 뭐 이런 것들 알아볼 텐데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제 10시 58분이기 때문에 11시 1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앞쪽에 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개념이 보실 때 좀 약간 헷갈리거나 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혹시 불편한 부분이나 뭐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지금 질문 주시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벡터 공간 선형 조합입니다. 자, 선형 조합은 뭐냐면 이와 같이 선형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죠. 요 벡터 공간들, 이게 벡터 공간이죠. 하나하나의 큐빅 브라켓 노테이션이니까 얘들을 아까 했듯이 이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아까 요거 했듯이 이렇게 했듯이 이 앞에 알파, 베타란 걸 곱해서 0과 1을 다 더했듯이 알파 서브 1, 알파 서브 2 해서 알파 서브 n까지 해서 이 v 값을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해서 얘네들 다 더한 게 일반적인 선형 조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n 차원으로 벡터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스패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벡터 집합이 있다면 n 개의 벡터 집합이 있다면 이 벡터들을 이용해서 벡터 공간에 속하는 모든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고 이 벡터가 주어진 공간을 생성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면 이 알파가 공간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베타도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감마도 하나의 축을 형성하면서 요게 베이시스 벡터를 형성하고 기저 벡터를 형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이 어느 값을 취하든지 간에 그 세 개의 축 1, 0, 0, 0, 1, 0, 0, 0, 1을 축으로 하는 다양한 벡터 공간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본 V 서브 1, V 서브 2, V 서브 3를 이 세 개의 벡터를 기본으로 하는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렇게 말을 하면 0과 1을 기본으로 하는 또 공간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형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식에서 A가 0인 경우에가 있다면 선형으로 종속돼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저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가 저렇게 선형으로 1, 0, 0, 저 위로 말하면 얘는 지금 0과 1로 알파, 베타가 어떤 조합이든지 간에 우리가 파동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이 파동함수는 0과 1로 돼 있는 이 모든 공간에 항상 얘네들이 만드는 이 평면 위,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여기 위에 있는 어느 모든 벡터들은 요 0과 1이 만드는 이 벡터들이 만든 이 공간 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평면 위에. 그쵸? 2차원 평면 위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 선형에 종속이 된다. 요 V1과 Vn까지가 만드는 이 n차원의 공간 위에 항상 요 알파 값들을 조절하면서 그 위에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형으로 종속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얘네 셋은 뭐냐면 지금 2차원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만드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2차원이니까 두 개의 요소들 있잖아요. 두 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드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요소로. 그러면 그 요소들은 그 위에 C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얘네들의 조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와 마이너스 1과 1을 알파, 베타라는 조합을 통해서 5와 4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얘네 둘이 만드는 공간에 얘가 존재한다면 얘네 둘이 만드는 공간에도 얘가 존재할 수 있고 얘네 둘이 만드는 공간에 얘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A와 B에서 어떤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면 C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A, B가 만드는 공간에 C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다? A, B가 만드는 공간에 C가 종속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맞다면 A, B가 만드는 공간에 C가 종속된다면 똑같이 A, C가 만드는 공간에 B가 종속이 될 수 있는 거고 B, C가 만드는 공간에 A가 종속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패턴은 서로 종속 관계에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 간단히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2, 1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뭐 이건 중학교 산수도 안 되죠.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생성집합의 유일성입니다. 자, 오늘 지금 쭉 나가고 있는 큐빗에 대한 정의는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신경망을 만들고 싶어요. 퀀텀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그러면 퀀텀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클래식한 신경망 만들었죠. 클래식한 신경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실수 도메인의 값을 가져요. 0에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수 도메인의 값을 W 값과 B 값으로 가지고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값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든 레이어나 그런 레이어 값을 쌓으면서 여러분은 그거를 히든 레이어 값을 가지면서 여러분은 리니어한 관계와 넌리니어 관계들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리니어 관계와 넌리니어 관계도 만들어주고 있죠. 이제 그런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퀀텀에서 만들 수 있느냐? 즉 분명히 이건 퀀텀이기 때문에 퀀텀 도메인에서 돌 거예요. 큐빗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할 거야. 그럼 여러분 방금 배웠죠? 얘네들은 큐빗은 3차원에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구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구나. 메저먼트라는 게 있구나. 메저먼트라는 걸 통과하면 값이 고정되는구나. 이런까지 알았어. 그러면 그런 관계가 있는 것들로 신경망을 만들었을 때 우리 리니어한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지? 넌리니어한 관계는 어떻게 표현하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줄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다양한 큐빗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생성집합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보실게요. 어떤 벡터 공간의 생성집합은 유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벡터 공간은 그렇대요. 자, 뭐 이 예시로 알파 베타는 이렇습니다. 자, A와 B로 나눠서 A는 1, 0, 0, 1 한 다음에 베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제일 간단하죠. 저도 봤을 때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 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 점이 있어요. 이 2,2예요. 어떤 사람 저한테 그래요. 아, 이거는 2,2네. X축으로 2, X축으로, Y축으로 2, 그래서 2,2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럴 수 있어요. 야, 이 축을 이 X, Y로 나누는 건 너의 편견일 뿐이야. 야, 45도 틀어봐. 이런 축을 만들어 보자. 이건 A라는 축이고, 이건 B라는 축이야. 만든 다음에, 그럼 이 점은 A, B라는 축으로 했을 때 얘는 2 루트 2, 이고 Y 입장에서 0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축을 틀었으면. 그쵸? 그러니까 동일한 점이라 할지라도 저 빨간색 입장에서는 2,2예요. 근데 분홍색 입장에서는 루트 2, 루트 2, 2 루트 2, 0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한 점일지라도 이 축이 틀어져 버리면 이 벡터 공간을 형성하는 축이 틀어져 버리면 그 축에 맞게 좌표도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요걸 바라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좌표를 나타내는 x, y 같은 기본적인 게 누가 봐도 성격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이거 a, b, 알파, 베타면 알파, 베타 그대로 쓴 다음에 1, 0, 0으로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야 1, 0, 0이라는 축을 쓰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건 알아. 그래야 이 앞에 있는 알파, 베타를 그대로 벡터 값으로 이렇게 딱 써온 거니까. 근데 1, 1, 1 마이너스라는 이 새로운 축을 한다면 이 알파, 베타 값을 몰아 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을 틀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도 똑같은 값, 여기 똑같은 값, 알파, 베타랑 똑같은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1, 1 마이너스라는 걸로 하면 막 연산을 해줘. 계산하는 거는 우리 이 시간에 하진 않겠습니다. 사실 주어진 시간을 다 쓰면 계산할 수는 있지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요거를 우리가 U1이라고 하고 U1의 브라켓 노테이션을 하고 요거를 U2의 브라켓 노테이션을 한다면 여러분이 주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요거예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이게 알파고 베타야. 이걸 풀어주면 아까처럼 이거 풀어주면 알파 베타 나올 거야. 이걸 풀어주면 알파의 1, 0 더하기 베타의 0이 될 거야. 그쵸? 그러면 맞잖아 요거. 그렇기 때문에 1, 0과 0, 1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거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 와가지고 축을 저 빨간색처럼 1, 1, 1 마이너스를 써 라고 하면 저 녹색처럼 아주 복잡하게 개수를 또 다시 해야 돼요. 알파, 베타 이렇게 못 쓰고. 저렇게 축이 바뀌더라도 저 파동함수랑 동일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집합의 유의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축을 바꿀 수는 있다. 축을 바꿨을 때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양한 양자 역학에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뭐 양자 인공신경망에서는 그렇게 포인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선형 대수적인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알고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기저와 차원이에요. 기저와 차원 뭐냐면 이 베이시스를 말하는 거죠. 기저는 뭘 의미하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런 게 기저예요. 기저를 영어로 베이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베이시스예요. 이게 기저. 자, 기저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서 나왔었냐면 이것도 기저예요. 이것도 기저예요. 베이시스. 이거 3천의 기저. 왜냐하면 이 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X축, Y축, Z축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 표현해 준 게 되겠습니다. 저렇게 기저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런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기절한 무엇이냐? 정의를 볼게요. 선형 독립인 어떤 벡터 집합이, 그죠? 선형으로 다 분리해줄 수 있는 독립인 거죠. 벡터 공간을 형성한대요. 그럼 그들의 축이 있겠죠. X축을 따라가는 애, Y축을 따라가는 애, Z축을 따라가는 애. 방금 본 것처럼 공간 자체를 아예 새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1, 1, 1 마이너스 이렇게 새로 정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되게 특이한 경우고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 X축, Y축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100, 010, 001 이렇게 쓰는 게 솔직히 제일 편한 경우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X축, Y축, Z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를 쓰는 게 베이시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선형 독립인 어떤 벡터 집합이 벡터 공간을 생성할 때 이 집합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우리는 베이시스라고 그런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해요. 그 밑에 벡터 공간의 모든 벡터는 저런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 예시에 본 것처럼 알파 베타라는 건 이 알파 베타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1, 0과 0일 앞에 곱해준 이 알파와 베타 값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이 값을 어떤 값을 놓든지 간에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벡터 공간에 다수의 기접합이 존재한다. 그쵸? 다수의 기접합이 존재합니다. 차원이 2차원이면 1001, 3차원이면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차원은 3차원이다. 그러면 100, 010, 001 3개. 4차원이다. 1000, 0100, 0010, 0001 4개. 5차원이다. 1, 0000, 01, 000, 00100, 00010, 00001 이런 식으로 5개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차원과 베이스 벡터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인코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차원의 두 번째, 기저 벡터의 관점에서 n차원의 양자 상태는 큐비트를 단순한 방식으로 일반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큐비트를 단순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큐비트, 이 파동함수라는 이 큐비트를, 그렇죠. 요거 큐비트를 이렇게 나타내고 얘를 알파 10, 베타 0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큐비트라는 걸 단순하게 큐비트를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알파 10, 베타 0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베이시스 벡터라는 걸 큐비트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것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선형대수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양자 상태는 다음과 같이 복소수 확장계수. 확장계수라는 건 여기 붙어있는 C 서브 1, C 서브 2 이런 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집합의 선형 조합을 표현한다. 이건 이미 다 했던 거고요. 위의 칙에서 요것들, 이 브라켓 노테이션 앞에 붙어있는 것은 요거를 매저먼트를 했을 때 요 V 서브 1이 나타낼 확률은 C 서브 1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건 이미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의 제곱의 개수, 즉 제곱의 개수는 절대값의 제곱은 이것을 다 더했을 때에 관측할 확률을 나타낸다. 매저먼트를 했을 때 이것이 나타날 확률을 나타내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거죠. V2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이거 매저먼트 하면 V 서브 1부터 시작해서 V 서브 N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V 서브 2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C2의 절대값의 제곱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다 이미 했던 거죠. 예. 예, 내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내적은 우리 산수를 배울 때, 수학을 배울 때 숫자 두 개의 덧셈을 배우죠. 숫자 두 개의 뺄셈을 배우죠. 숫자 두 개의 곱셈을 배우고 또 숫자 두 개의 나눗셈을 배웁니다. 이런 거 사칙연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칙연산을 할 때 여러분들은 벡터에 대해 이걸 이제 우리 대수학이라고 해요. 대수학. 수학과에 가면 엘지브라라는 수업을 배우는데 이게 바로 대수학입니다. 대수학은 이런 연산자를 배우는 거예요. 연산자를 배웠을 때 우리가 아는 법칙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법칙들이 계속 홀드하는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대수학이라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럼 대수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저 우리가 벡터에 대한 대수학도 해보면 벡터끼리 덧셈 되죠. 벡터끼리 뺄셈도 됩니다. 왜냐하면 벡터 두 개가 있으면 하나의 벡터를 네가티브 반대 방향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그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더한 거니까 결국에 뺀 게 되는 거예요. 벡터의 덧셈도 되고 벡터의 뺄셈도 돼요. 근데 벡터의 곱셈은 두 가지로 정해야 돼요. 두 개의 벡터를 곱하면 내적이 되기도 하고 두 개의 벡터를 곱하면 외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께서 공업수학이나 혹은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우셨던
벡터의 외적 혹은 내적은 다 벡터의 곱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벡터는 나눗셈이 있을까요? 벡터는 나눗셈이 없어요.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로 나눈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벡터는 곱셈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하나는 내적, 하나는 외적이에요. 자, 벡터의 외적은 바로 밖으로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벡터의 외적은 두 개의 힘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 벡터는 힘을 받는 방향까지 표현하니까 두 개의 힘이 있을 때 또 다른 힘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다리가 있을 때, 다리를 만들었을 때 힘을 잘못 받아서 다리가 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는 다 외적에 의한 계산이 되겠고요. 따라서 외적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게 바로 벡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벡터의 외적은 우리가 여기서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벡터의 곱셈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벡터의 곱셈은 주로 이제 내적만을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그럼 잠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지금 17분인데요. 한 20분까지 질문 받고 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분이 되는 순간 내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적입니다. 자, 이제 벡터의 곱셈인데요. 자, 내적의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적을 활용한다. 벡터의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내적을 활용합니다. 사실 내적이라는 건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시뮬러리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벡터가 이게 만약에 뭐 2,3이고 뭐 4,6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곱하죠.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6,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6, 2, 4, 8 더하기 3, 6, 18. 그래서 얘는 26이 됩니다. 뭐 이렇게 내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적은 벡터 두 개를 곱해서 외적처럼 다른 벡터 나온 게 아니라 벡터 두 개 곱해서 또 다른 숫자가 나오면 이제 벡터가 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 내적을 사용한다. 그래서 유클리디언 공간에 속한 두 벡터의 내적은 실수, 아까처럼 26 이렇게 나온 것처럼 숫자이지만 복소수 공간에 존재한 두 벡터의 내적은 복소수다. 그죠? 복소수 두 개 곱하면 복소수니까. 근데 내적은 이렇게 표현해요. 브라켓 노테이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A 이렇게. 근데 이제 A와 V의 내적은 U와 V의 내적은 U 앞에 이렇게 V 이렇게 표적합니다. 자,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두 개의 벡터가 90도를 이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소고널하다 혹은 퍼펜디큘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소고널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곱하기 켤레 복소수처럼 이렇게 곱하기를 붙이면 요 U와 V의 순서가 바뀝니다. V, U. 그다음 두 개의 벡터의 하나의 우리의 그 벡터 원소의 그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내적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내적을 구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0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얘의 브라켓 노테이션 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적을 구하는 방식은 한 벡터의 허미션 켤레 벡터를 구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이 조금 약간 어렵죠. 이걸 예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그래서 제일 편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계산하는 법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제일 편하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내적을 구하는 거 예제를 보고 볼게요. 예제. 자, C3에 그러니까 3개의 3차원을 가지는 우리가 복소수 공간을 본다고 한다면 두 개의 벡터가 있대요. A라는 중첩 상태가 있는 큐빗, B라는 게 있으면 각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했으면 얘네들의 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내적을 요거 두 개 내적을 구하면 뭘 구하라는 거죠? 요걸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일단 A를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요걸 이렇게 뒤집으려면 어떻게 한다? 일단 이렇게 세로 돼 있으면 이렇게 가로 눕혀요. 눕힌 다음에 뭘 하냐면 눕힌 다음에 얘를 켤레 복소수 만들어요. 뭐냐면 복소수 부분을 부호를 다 뒤집어줘요. 마이너스 2는 복소수 부분이 없죠. 마이너스 2. 4i는 복소수가 있죠. 4i.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4i. 그다음 1은 복소수가 없죠. 그래서 1 그대로 놔둡니다.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 1이라는 요 그대로를 B에 해당하는 B와 그대로 곱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내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만 구합니까? 지금 요걸 구하래요. B와 A의 내적을 구하래요. B가 앞에 있네요. 그러니까 B를 요게 아니라 요걸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이거를 눕혀. 그러면 1, 0, i가 되죠. 그 다음에 복소수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래요. 그럼 1, 0,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래서 1, 0,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래서 1, 0,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거 그 뒤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즉 복소수 뒤에다가 마이너스만 부호만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i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빼기 i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C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뭐 그 다음 질문 C는 A 플러스 2B다. 그럼 A에다가 곱하기 2B 한 거, 뭐 2 제로 2i 한 거를 더해주면 이게 되고 그다음 C를 뒤집으니까 얘를 납작하게 눕히고 0, 4i, 1 플러스 2i인데 여기 켤레복소수니까 i 앞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4i가 아니라 마이너스 4i, 1 플러스 2i가 아니라 1 빼기 2i에서 요게 돼요. 이게 바로 C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눕힌 거죠. 거기다 A를 그대로 뒤에다 곱해버리면 요거를 뒤에다 그대로 곱해져 버리니까 계산하면 요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쟤는
내적을 구하려면 일단 앞에 뒤집어 주는 게 필요하죠. 눕힌 다음에 i만 다 부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걸 그냥 행렬 곱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놈을 계산하라. 놈을 계산하는 건 요거 놈을 계산하는 건 뭐냐면 얘 제곱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길이를 계산하라. 길이를 계산하려면 아까 어떻게 하려냐면 자기 자신 이거 두 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그러나 루트 씌우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루트를 씌워줘야 돼. 루트 안 씌웠습니다. 이 루트 씌워줘야 돼요. 이건 제가 실수한 건데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를 눕혀요. 그러면 2, 4i가 되죠. 그 다음에 켤레복 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4i 앞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가 됩니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i가 되고 자기 자신 뒤에다 곱해줘요. 그래서 2랑 4i로 곱해줘요. 그럼 2와 2끼로 곱해주고 마이너스 4i 4i 곱해지니까 2제곱 더하기 4제곱 돼서 4 플러스 16이 돼요. 사실 요거 자세히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4 더하기 16이 된 이유는 그냥 요거 2의 제곱은 4, 4의 제곱은 16 해서 4랑 16이랑 똑같아요. 보실까요? 이건 어떤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눕혀주면 마이너스 1, 3i, i는 알겠어요. 그대로 눕혀주니까 거기다 켤레복 소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3i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i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거 그대로 곱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1의 제곱, 3제곱, 1제곱 해서 1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1제곱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1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1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내적하는 순간 각각의 컴포넌트 앞에 있는 숫자들을 제곱해서 더해준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 그 자체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강의 노트에 틀렸지만 루트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식은 바로 이 앞에 있어요. 앞에 제가 뭐라 했냐면 놈을 구해라. 즉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저 놈을 구해라.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놈을 구하라는 거고 이 루트 씌워줘야 됩니다. 루트 아까 뒤에서는 루트 안 씌워졌죠? 여러분께서는 저 루트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거고요. 자, 중첩 상태에 따라서 역선형 관계 구한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얘는 뭐냐면 보세요. 이 앞에 u가 죄송합니다. 앞에 이 이렇게 u가 있다는 건 u가 있다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애는 V가 있고 W가 있는 상태에서 알파랑 베타를 곱한 다음에 그냥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곱한 다음에 그냥 곱해서 더해준 거니까 그렇다 치고 U가 있는 건 얘 눕힌 다음에 켤레복소수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다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어.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요 U랑 V를 눕힌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만들 때 더한 다음에 앞에다가 알파라는 걸 곱해준 상태에서 눕힌 다음에 켤레복소수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파 베타라는 것도 만약 얘네들이 복소수가 섞여져 있다면 눕혀진 다음에 켤레복소수가 취해졌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켤레복소수가 취해진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여러분이 꼼꼼히 따져보면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화된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전개하면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얘는 앞에서 이렇게 거꾸로 붙어졌으면 얘는 눕혀준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얘네들은 그냥 선형 중첩한 다음에 뒤에다 그냥 행렬 곱셈해서 곱하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고 알파 분리해서 알파 곱하는 알파 V 앞에는 알파 곱했었고 W 앞에는 베타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위에 건 쉽지만 밑에 거는 앞에 알파 베타 곱해진 애는 이 안에 복소수 숨어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얘는 눕혀준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취해준 것까지 포함해져 있으니까 알파 베타 안에 만약이라도 복소수가 있다면 걔네들도 켤레 복소수가 취해졌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켤레 복소수까지 한 다음에 연산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적에서는 여기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적 부분은 우리가 그 양자 신경망을 하실 때 나중에 그 히든레이 연산이나 스테이트 인코더 구현할 때 보면 텐서곱이란 걸 써요. 텐서곱. 그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적 연산에서 좀 더 심화된 구조들은 텐서곱까지 나오거든요. 텐서곱까지 들어가면 이 부분도 활용이 적소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하루짜리 강의에서는 이 내적까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깊게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실제 논문을 쓰거나 하실 때는 텐서곱을 다루기 때문에 내적까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내적까지는 알아야 되는 게 오늘의 기본까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텐서곱이나 그런 까지 알면 실제로 이제 그 함수 안에서 연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양자 신경망에 대한 기본 구조를 아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따른 토치 퀀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쓴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논문을 쓰시거나 이걸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실 때는 요 내적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큐빗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퀀텀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이 내적까지는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일찍 끝났는데 이 내용적인 설명과 수식 연산이 있는데 연산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내적을 설명드릴 때 예제 위주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에 보시면 이제 내적에 대해서 예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요것만 보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예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개념은 알았죠. 뭐죠? 이렇게 거꾸로 브라켓 노테이션이 반대로 뒤집혀 있으면 우리가 눕혀주고 트랜스포즈라고 표현합니다. 전문 용어로 트랜스포즈를 시켜준 다음에 켤레복 소수를 취해준다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게 허미션 켤레 벡터라 부르는데 허미션 허미션 켈복 소스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세로 벡터를 가로 벡터를 만들어준 다음에 켈레복 소스를 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만 알면 되는 거고요. 예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 0이고 얘는 0, 1이니까 0, 0, 1이니까 당연히 2분의 i가 위에 올라가고 2분의 루트 3이 당연히 밑에 내려오고 근데 트랜스포즈 시켜야 되니까 얘가 이제 눕혀지게 되고 그래서 2분의 i가 앞에 들어오고 2분의 루트 3이 뒤에 가지만 얘가 켤레복수를 취해주니까 i가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그래서 2분의 i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따라서 이게 바로 우리가 파동함수에서 여기 앞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내적을 구한다 그러면 요 부분과 원래 있던 이거 두 개를 내적을 취하게 되고 근데 이게 동일한 벡터를 내적을 취한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것의 제곱 뒤에 있는 것의 제곱 해서 4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즉 이거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4분의 1과 4분의 3이 되겠죠 제곱을 해서 더해주게 되면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35분까지 질문을 받고 질문 없으시면 거기까지 진도를 나간 다음에 오후에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분 동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내적까지 해서.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포인트별로 다시 한 번만 짚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그러니까 양자 인공신경망 관련된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만 포인트 잡으면 일단 이 슬라이드 뭐냐면 클래식한 비트는 0과 1의 둘 중에 하나로만 이제 선택하는 오합 문제다. 하지만 큐빗은 0과 1을 이 구상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표현한다는 건 0과 1의 조합으로 요 구의 평면상으로 확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슈퍼포지션이라고 부르는 중첩 상태로서 이게 오버레이된 다양한 스탯이 중첩돼서 요 구 평면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측정이란 걸 거치면 0과 1 하나로 고정이 돼 버린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양자역학을 보면 이런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표현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고양이의 상태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지만 메저먼트라는 측정의 단계를 거치면 그 둘 중에 하나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옛날에 예시로 나왔던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또 두 번째 포인트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퀀텀 컴퓨터는 구글 시카머는 53큐빗 연세대학교에 내년에 국제 캠퍼스에 들어올 IBM에서 만들어줄 퀀텀 컴퓨터는 127큐빗 해서 아직은 우리가 1000큐빗을 못 넘어가고 있는 노이즈하고 인터미디에 스케일, 중간 스케일에 있는 퀀텀의 시대인 니스크라는 컨스트레인에 걸려있는 상태에서의 퀀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 10년, 5년이 지나면 이제 폴트 토러런트 퀀텀 컴퓨팅 시대가 되면 그러면 이제 큐빗의 제한 없이 우리가 퀀텀 컴퓨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큐비트라는 건 중첩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메저먼트가 되면 고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고정이 됐을 때 0이 고정이 되면 0 또는 1로 고정이 되는데 그럼 0이 나올 확률은 얼마고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으신다면 0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인 알파 값의 절대값의 제곱이 0이 나올 확률이고 1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인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이 1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확률이니까 당연히 그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죠. 예, 이건 당연한 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예제를 보시면 이거 계산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되고요. 벡터 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로는 다 선형대수를 표현합니다. 다 선형대수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복소수의 벡터 공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이 3번 이루어진다. 그러면 3개의 중첩으로 브라켓 노테이션의 중첩으로 표현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다 벡터 공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0과 1의 파동 0과 1의 큐빅 상태가 중첩이 된 것도 이렇게 벡터 공간으로 표현을 하고 이것도 0과 1이 복소수로서 중첩이 돼 있어도 벡터로 표현하고 이게 다 벡터 공간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선형 조합이 될 수 있고요. 내적이랑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만 선형 조합이 되는 게 아니라 n개까지도 조합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큐빗이 n개의 상태까지 쭉 조합을 해버리면 나중에 메저먼트를 딱 했을 때 그럼 이 n개 중에서 이 두 번째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알파 서브 2의 절대값의 제곱의 확률로 v 서브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우리가 중첩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영어로 슈퍼포지션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퀀텀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거기에 기인해서 선형 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생성 집합의 유일성은 뭐냐면 우리가 축을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 벡터, 즉 우리가 X축, Y축 하듯이 90도의 각도를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10과 01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일 밑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신기하게 야 111-1라는 이런 45도 기울인 축을 가지고도 어떤 특정한 점을 표현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1001로 표현하는 알파 베타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죠. 여기 보신 것처럼 1001로 표현되는 알파 베타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1-1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요런 축으로 이런 축으로 이게 1001로 표현되는 이 점을 알파, 베타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축을 1,1 축을 이게 1,1로 가는 이 축과 1, -1로 가는 이 축으로 표현하는 요런 축으로 가는 이런 좌표계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점은 요 좌표계로서는 또 다른 개수를 가지는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성집합의 유일성이라고 해서 어떤 유일한 점을 표현하는 다양한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퀀텀에서는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선형 대수적인 성격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베이시스 벡터는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만큼 차원이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선형대수적인 성격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내적은 중요합니다. 내적은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는 퀀텀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 구조 자체는 내적에 깊이 다루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코드를 구현할 때도 깊이 다루진 않지만 코드를 구현하는 데 혹시 깊이 있는 논문을 쓰신다고 한다면 히든 레이어의 연산을 함수를 중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논문에서 수학적으로 논해주고 싶으시다면 텐서곱이란 형태로 표현하시게 될 겁니다. 텐서곱이란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면 그 내적을 활용한 연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적 연산의 기본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봤습니다. 내적 연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리뷰를 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U와 V의 내적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이 U를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V를 이렇게 표현해서 붙여주면 내적이 되는데 그럼 뒤집어 주는 건 무슨 연산이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허미션 켈레복소스라 부르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세로 벡터를 라면 가로 벡터로 만들어 준 다음에 복소수의 앞에 있는 부호를 다 음수로 바꿔주는 부호를 다 바꿔주는 역으로 취해주는 켈레복소스 연산까지 해주면 그게 바로 허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쉽다 해서 예제로 말씀드렸던 건데 다음처럼 만약에 우리가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요 A와 B의 내적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A 벡터를 우리가 트랜스포즈 시켜서 눕혀주죠. 눕혀준 다음에 요 복소수만 찾아서 부호를 바꿔주는 켈레복소수 만들어주면 여기는 복소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는 복소수가 4i가 있으니까 부호를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여기는 복소수가 없으니까 그냥 1로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b를 그다 갖다 붙여주면
1형 i를 곱해주면 얘가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주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나온 값이 바로 내적값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퀀텀의 큐빅 상태를 중첩되어 있는 A와 중첩되어 있는 B의 내적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적 구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 구현 이후에 여러분께서 텐서곱을 가지고 뭐 논문을 쓰거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연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진도를 나가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적 관련된 벡터 큐빅과 큐빅 상태와 또 내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 다음은 그럼 이 양자를 가지고 이제 회로를 만들 겁니다. 회로. 양자 회로를 만들면 이 회로를 만들어야 우리가 양자 신경망을 만들 때 로테이션 게이트, 인탱글먼트 게이트, 컨트롤 낫 게이트 이런 식으로 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양자로 신경망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회로라는 표현을 써서 만들거든요. 그럼 이 퀀텀의 스테이트와 큐빗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회로를 만들게 되면 그 회로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 혹시 질문 하나만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질문 주십시오. 그 퀀텀 비트 큐빗을 0과 1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여기서 64페이지 PPT를 보면 0과 1의 상태가 3차원 구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차원의 개수는 그 기저의 개수와 똑같아서 이 큐빗을 선형 조합으로 나타내려면 세 개의 기저로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0과 1 두 개의 상태밖에 없으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만약에 어 벡터가 만약에 V1 알파 1 더하기 알파 2 V2 더하기 알파 3 V3 이렇게 세 개가 중첩이 돼 있으면 그럼 여기에 따라서 다 연산이 끝나면 아마도 어떠한 x 플러스 y i의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연산이 끝나고 나면 아, 그럼 결국은 결국 이 한 점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중첩이 돼서. 두 개의 기저로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가지고. 예,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식사하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식을. 이게 바로 말씀하신 세 개의 그 상태를 중첩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0, 1 이런 것을 알파, 베타로 중첩을 해서 얘네들 매저먼트를 거치면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의 확률로 0 또는 1이 나타난다라고 한 것처럼 요 세 개를 중첩한 다음에 V 서브 1, V 서브 2, V 서브 3의 상태가 나타날 확률은 알파 서브 1, 알파 서브 2, 알파 서브 3의 제곱의 절대값 제곱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수식으로 쭉 따라가 보면 결국에 나타나는 건 이 한 점이에요. 아, 다만 그러면 매저먼트를 거쳤을 때 각각 세 개 중에 하나로 나타날 확률이 뭐가 된다라는 것만 다를 뿐이죠. 저기 V1, V2, V3 세 개의 기저로 나타냈을 때 결과가 그렇죠. 예. 이 XY 평면 위에 있으면 0으로 판단하고 XY 그렇죠. 평면 아래에 있으면 1로 판단한다는. 그렇죠. 네, 이해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2교시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어떻게? 예, 질문 더 없으면은 예, 예, 2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회의가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저희 1시 반에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 반에 다른 네, 링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